자, 8월 30일입니다. 내일을 제외하면은 이제 8월 달에 만나는 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죠. 이제 오늘 진행할 거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이제 텐서플로우하고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봤었던 사이킷런의 결정적인 차이는 텐서플로우는 딥러닝 전용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구글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거를 이제 공개한 거고요. 현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 활용한 걸 딥러닝이라고 해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그 머신러닝 기법을 제공한다. 네, 뭐이 정도로만 정리합시다. 뭐 몇 년도에 어디서 만들었고 뭐 그런 것까지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어, 통계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가 있다라고 하면 통계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통계학 수준에서는 사람이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이런 커다란 학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썬이나 파이썬이 제공하는 통계 관련 라이브러리들은 이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통계 라이브러리는요. 그리고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이 통계학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또 그 전문 분야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이 계산을 할 때는 그 표본수 자체를 많이 가져가질 않아요. 막 100만 개나 되는 값을 사람이 막 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30개, 50개 뭐 그 정도만 놓고 계산하는 거를 이제 토대로 했는데 통계 라이브러리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양이 겁나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 파워를 빌려서 하기 위해서 그 특정 연산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들을 만들 건데 결국은 이 모든 범주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자기들만의 전문 분야가 있고 이 모든 넓은 분야를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한다라기보다는 안 해요 아직. 왜냐면 그걸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만드는 본인들이 자기네가 쓸 것만 만들지 자기네가 안 쓸 건 안 만들거든요. 자,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만들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머신러닝이
커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머신러닝은 그래도 좀 더 넓은 범주를 제공을 해요. 이 안에는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 뭐 이런 범주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사이킷 러는 요만큼만 커버를 합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게임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 많이 배워요. 어, 그, 몹 같은 거 만들 때. 그 중에서, 근데 이 사이클런이라고 해봐야, 뭐 머신러닝이라고 했는데 사실 통계 라이브러리랑 별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얘가 내부적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할 때 보면은 별다른 느낌의 차이가 없다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도 통계 라이브러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두 개 다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용도나 기능은 같다고요. 용도와 기능이 통일해요. 아, 용도랑 기능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용도랑 기능이 똑같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시면서 별 차이 못 느꼈죠? 그러니까 그냥 나란히 계산하던 값들에서 단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냥 양만 늘려서 그냥 컴퓨터로 계산하게끔 한 그냥 자동화된 계산기 느낌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계산하던 거 ax 플러스 b는 y다. 뭐 이런 수식을 나란히 계산하던 거에서 이때는 뭐 x가 5고 a가 몇이고 b가 몇이다. 이러면은 뭐 나란히 계산하건 컴퓨터가 계산하건 매한가지였는데 갑자기 x를 그림, 동영상, 그 다음에 자연어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계산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를 시키려고 했더니 라이브러리도 이런 수식 계산에 최적화돼 있지 이런 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연산할 값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전문화된 지도학습을 확장한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고요. 이 인공신경망을 제공하는 가장 큰 두 축의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파이터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뭐 두 개가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라이브러리들인데 그냥 제가 주워 듣기로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제 기업에서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고 파이터치는 연구소나 뭐 교육기관 같은 데서 연구를 목적으로 많이 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건 사실 의미 없어요. 어차피 도구니까. 근데 제가 그 좀 많이 다뤄봤던 게 이제 텐서플로우예요. 텐서플로우가 파이터치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그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다뤄볼 거고요. 일단은 이 기본적인 통계학의 개념을 확장해서 지도학습. 지도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건 회계하고 분류예요. 그러니까 OLS랑 로지스틱이라고요. 그 개념을 확장해서 나온 게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신경망으로 또 우리는 회계 분석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게 일단 우리가 회계, 그 다음에 분류. 분류 맞구나.
분류.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지도학습이죠. 그리고 제일 많이 썼던 통계 기법이고요. 그래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일단 머신러닝 SK런, 그 다음에 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분류 쪽에 대해서 사이클런이 어떻게 제공하는지 보고, 또 텐서 보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진도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이클런 다 보고 또 이렇게 보려 그러면 조금 그 얘기가 루즈해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이클론 코드를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계속 고만고만한 수준의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칫하면은 사이클런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지루해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단위로 단어를 묶는 게 아니라 통계 주제별로 단어를 묶는 걸로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류 이후에 분집이 있어요. 분류 같은 경우는 공식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류의 가장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 변수가 0 아니면 1로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개수가 더 많아지면은 그때는 소프트맥스 회귀라고 해요. 다항 로지스틱 회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머신러닝 쪽에서 그냥 소프트맥스 회귀라고 해요. 사용되는 함수 이름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라서 그런 것까지는 되는데 아예 종속 변수가 없는 경우, 종속 변수가 아예 없이 그냥 컴퓨터가 스스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주는 거는 얘네를 3개로 묶어라, 4개로 묶어라. 이런 것만 정해주는 거지. 그거는 이제 분집이라고 들어가거든요. 이 분집이 이제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의 가장 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또 그때는 사이클론밖에 제공을 안 해요. 텐서플로우는 거의 지도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머신러닝은요, 거의 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놓치면 안 되는 게 지도 학습의 특징은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다 정해져 있죠. 그 종속 변수 어디서 나요?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주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예측하는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부터는 분석가한테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그 윤리적인 책임 뭐 어쩌고 그런 것까지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종속 변수로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꽤 논란이 됐었던 챗봇 있었죠. 그 사람들이 채팅에다 적은 말로 이제 학습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각종 사람들이 그 약간 좀 입에 담기 뭐한 안 좋은 말들을 막 치니까 그걸로 학습해서 얘가 이상해진. 그 서비스 오픈했다가 문 닫지 않았나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오픈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 맞다. 이루단가 그거. 어. 결국은 머신러닝은 만든 사람이 입력한 종속 변수에 따라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 종속 변수를 생성해내기 시작하면은 걔는 이제 강화학습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종속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애예요. 이걸 이제 이 단원을 이해하면서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단원을 진행하면서 이해하고 나면은 제가 왜 그렇게 자꾸 챗GPT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게 돼요. 그런 기술을 만나도. 왜냐하면 결국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거거든. 자,
자, 사용할 이미지 파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인공신경망의 특징.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인공신경망의 구조는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경망을 둔뜬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이제 구조인데요. 여러 개의 입력값이 있어요. 어, 인터넷에서 신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경망이라고 불리우는 그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제 형상화해 놓은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네. 여러 개의 그 신경을 통해서 이제 입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값이 있으면 그걸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곳이 받아서 뭔가 또그닥또그닥 만진 다음에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신경망을 그대로 본딴 거라고 해요. 근데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방법은 없죠. 우리가 그쪽 분야에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입력 링크, 이거 좀 말을 순화시킵시다.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새로운 활성화 수준을 계산하고, 활성화 수준 받아서 그냥 계산하고 출력을 만들어낸다. 입력 값은 미가공된 데이터 또는 다른 출력 값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체로 이제 인공신경망을 가장 단순하게 그리면 X1, X2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Y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개일 수도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Y 값 자체가 또 다른 공식의 입력값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이제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이 계층을 얼마나 촘촘히 쌓아주는가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학습하는데 겁나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게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쌓아요. 컴퓨터가 꼬라서.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자, 그러면 X1이 있고 X2가 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기서 함수를 적용한다. 그리고 출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얘네한테 어떤 값을 곱하기 A, 곱하기 B, W.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함수는 더하기. 그러면 ax1 플러스 bx2 출력값에다가 w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통계에서는 a하고 b를 교육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w를 절편이라고 했죠. 머신러닝에서는 얘네들을 가중치라고 하고요. 얘를 편향이라고 해요. 이름이 바뀌어요. 당분간 용어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이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인지해야 되는 용어가요. 인공신경망의 구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가중치와 편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가중치는 웨이트라고 해서 W라고 표시하고요. 편향은 G로 표시해요. 자, 그럼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중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티에 가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파티의 참석 여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싶은데 파티에 가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옷을 좀 이쁘게 입고 가야 되니까 날씨를 좀 고려하기로 했어요. 날씨가 좋은지 굳은지. 날씨가 비 오면은 안 가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날씨가 맑은가. 네. 날씨가 맑은가. 그 다음에 혼자 가기 좀 뻘쭘하잖아, 그쵸? 그런 사람들 있잖아. 너 가면 나도 갈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절친 A가 같이 가는가도 조건으로 삼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파티에 가려면 그 입장료를 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알바비가 입금되었는가. 이것도 따져야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알바비가 입금됐고 친구도 간대. 근데 날씨가 비가 올랑말랑해. 갈래요, 말래요? 야, 날씨가 겁나 좋아. 친구도 간대. 근데 알바비가 입금이 안 됐어. 이러면 못 가는 거지. 참가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들이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고요. 중요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의 중요도를 매겨보기로 합시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조건은 입장료가 있나 없나니까 일단 얘를 중요도 점수를 10점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친구가 가는지 안 가는지가 두 번째 조건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이 있나 없나 보다 썩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니야. 그래서 얘를 한 3점으로 줄게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비가 조금 와도 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날씨의 여부는 중요도를 2점으로 줄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에 따라서 각각의 변량들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갖고 점수를 매긴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가중치라고 해요. 자, 요거를 이제 인공신경망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날씨가 좋은지, 절친이 가는지, 알바비가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요도라는 작용을 하고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파티를 가는지 못 가는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알바비의 입금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비가 입금되었다면 혹은 입금되지 않았다면 요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입장권 금액이 고가라면 되게 비싸다면 날씨나 친구 동행 여부보다 알바비 입금 여부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티의 참석과 불참석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값에는 일정한 가중치가 곱해져야 공평한 조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각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림을 이제 또 넣어보면 자, 날씨가 별로야. 친구도 안 간대. 근데 돈은 입금됐어.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지. 나 혼자라도 갈까 말까. 혹시 알아? 부킹이라도 될지? 그럼 친구 필요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도를 고려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각각의 그 중요도로 생각하는 일정한 값들을 곱해서 나온 수치 값들을 모두 더했을 때 나오는 게 파티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값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가중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은 편향. 자, 이런 그 뭔가 놀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을 때 웬만하면은 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놀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귀찮아서 안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생각하는 중요도가 완전히 똑같다고 가정을 하죠. 자, 파티에 참석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A와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B가 있을 때 이들의 세 가지 요인과 중요도가 완전히 똑같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요,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는 결과값이 도출되더라도 좀 핑계를 대서 웬만하면 가려고 해. 그쵸? 얘는 이제 웬만하면 다 가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경우. 그림은 조금 이따 한꺼번에 봅시다. 알바비가 입금돼서 참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각종 핑계를 대서 참석을 안 하려고 들어요. 얘는 이제 안 가려는 성향이니까.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A는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성향.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B예요. 자, 그러면 알바비가 입금이 안 됐어. 그리고 날씨는 좋고 친구도 간대.
그러면 이거를 중요도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어떤 결과값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핑계를 댄다고. 그럼 그 나온 결과값이 어떻게든 좋게 보이게끔 해야 돼. 그럼 거기에 뭔가 플러스할 수 있는 버프를 거는 거예요. 그럼 핑계를 대는 거지. 근데 안 가려고 하는 애는 아무리 돈이 입금되고 친구도 가고 날씨 좋대. 얘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도 거기다가 하향 버프를 거는 거야. 뭔가 자꾸 값을 깎아내릴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 값에 뭔가 고정적인 버프를 자꾸 집어넣는 거. 이걸 편향이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은 절편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자, 인공신경망의 결과값, 파티 참석 여부로 출력되는 것은 일종의 의사결정이에요. 간다, 안 간다. 그쵸? 그 결과는 각각의 요인에 곱해지는 웨이트, 가중치와 그 다음에 편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여러 독립 변수들로부터 하나의 종속 변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가중치와 편향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통계란 얘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요인에다가 중요도를 곱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파티를 간다 안 간다가 최종 그 종속 변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요인들의 중요도와 이 버프를 어떻게 그 뚜구닥뚜구닥 주물러서 이 결과값을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된다고요. 날씨,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알바비 라고 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중요도를 A, B, C라고 할게요. 각각 A와 B와 C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하는 거지. 왜냐면 간다 안 간다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온 값에다가 이제 핑계를 대요. 버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최종 의견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요 물음표 안에서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다항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판단되는 과정을 활성화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입력되는 요 값들을 뉴런이라고 합니다. 근데 뉴런은 우리는요 지금 그냥 그 요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변수. 활성화 함수는 활성화 함수는 그 통계 모델.
자, 그래서 뉴런과 활성화 함수에 의해 일단은 뉴런. 자, 뉴런은 그냥 0에서 1 사이 어떤 숫자예요. 0에서 1 사이의 어떤 숫자 값이에요. 여기는 왼쪽이 아니고 아래쪽. 아래 그림에서, 위 그림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서 0.4, 0.3, 0.9. 얘네들의 조합에 따라서 이 물음표, 반대쪽에 있는 이 뉴런의 값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뉴런은 그냥 값이에요. 여기서 이 화살표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화살표는 어떤 실수를 의미하고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얘가 가중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중치 웨이트를 임의로 어떤 규칙도 없이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요. 그냥 임의로 그냥 막 정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머신러닝이 어떤 규칙이 있어서 이런 값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무거나 때려봐. 그리고 그 집어넣은 값들을 계속 바꿔가요. 그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예제하는데도 계속 내가 500번은 그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가중치 값을 그냥 임의로 그냥 아무거나 때려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거나 임의로 값을 때려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뉴런의 값과 웨이트의 값을 곱한 결과를 모두 합한 결과에 임의의 값 선행을 더한 결과가 아까 그 그림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값이 되는 거죠. 이때 편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뉴런의 각각의 뉴런에 주어진 가중치를 다 곱한 것끼리 딱 다 더하는 거. 이게 2번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요. 뉴런 값에 가중치를 곱해요. 또 뉴런 값에 가중치를 곱하고 뉴런 값에 가중치를 곱해요. 이거를 싹 다 더해요.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편향을 더할지 안 더할지는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 결과를 거치면 자, 위의 그림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결과값은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뉴런은 0에서 1 사이의 숫자라는 맨 처음 가정에 위배돼요. 맨 마지막에 2.3 더하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은 0에서 1 사이라는 가정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처리를 거쳐요. 어떠한 처리를 거쳐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일반적인 그 수학식만 적용해서 계산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라는 전제를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처리를 거쳐야 된다. 그럼 그 어떠한 처리가 뭐냐? 네, 이 어떠한 처리를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이 활성화 함수의 특징은요. 어떤 값이 전달되더라도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뀌어요. 이게 머신러닝의 특징이에요. 어떤 값이 전달되더라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뀌어요. 물론 우리한테 주어지는 출력값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나오는 화살표에 들어가는 가중치가 되는 거죠. 가중치나 맨 마지막에 더해지는 편향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어요. 활성화 함수는 파라미터로 어떤 값이 전달되더라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리턴해야 한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용어로 씁시다. 가중치나 편향은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리얼 넘버, 실수, 리얼 넘버라고 할게요. 넘버가 될 수 있으므로 무한대에 가까운 양수나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0에서 1 사이라는 전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설명 순서를 바꿔야겠다. 가중치나 평면은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에 가까운 양수나 필수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계산한 결과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라는 머신러닝의 그냥 조건이 위배되는 것이 매우 쉬워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어떠한 처리를 거쳐 0에서 1 사이 값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계산한 결과값을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리턴합니다. 근데 이게 1보다 크면은 무조건 1로 바꾸고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으로 바꾸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값의 비율이 깨지니까 변환 후에도 상대적인 크기가 유지돼야 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파라미터 값의 변환 후에도 변환한 후에도 상대적인 크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BC라고 하는 변수가 각각 크기 순서대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가 크고 그 다음 C가 크다 라고 한다면 ABC를 활성화 함수에 전달해서 리턴 받은 후에도 이 크기에 대한 순서는 계속 유지돼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이제 정의하면, 즉, 활성화 함수는 모든 파라미터 x에 대해 항상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말은 소화가 안 되면은 뱉으셔도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활성화 함수 정리하고 활성화 함수의 종류가 뭔지를 봐야 돼요. 네,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그림에서 이제 동그랗게 나온 값이 뉴런이었죠. 자, 동그라미 뉴런의 값과 화살표 가중치였죠. 가중치의 값을 곱해요. 곱한 값을 모두 더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성향을 더해요. 그렇게 얻어진 결과값을 K라고 할게요. 더했을 때 결과값을 K라고 칭합시다. 자, 그 결과값 K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함수 fx가 있을 때 걔한테 전달을 해요. 자, 이 과정에서 결과값 K를 액티베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 값으로 변환해주는 함수 fx를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뉴런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숫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동글뱅이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어떤 숫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전제가, 자, 동글뱅이가 있고 가중치를 계산해서 활성화 함수한테 전달했을 때 결과값이 나온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네가 뉴런. 그리고 이 화살표가 가중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fx가 되는 거죠. 얘는 편향. 이렇게 되면은 이 가중치를 거쳤을 때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결과값 자체가 또 다른 뉴런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뉴런들도 어디에선가 연산의 결과로 온 값이라고요. 자, 이러한 연산의 결과로 오면은 연산을 거쳐서 오면은 결과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뉴런 자체가 0에서 1 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풀면, 자, 앞에서 전제한 뉴런은 그냥 0에서 1 사이의 어떤 숫자라고 한 거는 이전 층의 뉴런으로부터 처리된 액티베이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K라는 거죠. 이전 층의 뉴런으로부터 처리된 K. K를 액티베이션 값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결국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전이함수란 말을 뺍시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결정해요.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 출력을 결정하며 입력 신호의 가중치 합을 계산해서 임계값. 임계값이라고 하는 건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종속 변수랑 비교를 해요.
가중치합이 임계값보다 작으면 뉴런의 출력은 마이너스 1 되고요. 같거나 크면 플러스 1을 출력해요. 자, 위에 있는 말을 좀 정리해서 적어 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 복잡해요. 미리 만들어 왔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중치 X가 뉴런이고요. W는 이제 가중치가 되는 거죠. X가 뉴런에다가 W, 가중치를 곱해요. 그걸 시그마 다 더해요. 이렇게 나온 값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하고. 자, 여기서 X는 뉴런으로 들어가는 입력의 순가중합, 가중치를 곱한 것들에 대한 합, 그 다음에 WI는 입력 I에 대한 가중치, N은 뉴런의 입력 개수, I가 0부터 N까지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Y는 뉴런의 출력, XI는 입력 I의 값입니다. 여차하면 그냥 이 부분은 제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거를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활성화 함수의 종류를 좀 볼게요.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는 이미 다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용도에 따라 선택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활성화 함수의 종류입니다. 혼용 함수. 자, 혼용 함수는 단층 퍼센트론에서 사용해요. 그 신경망에서 신경한 조각을 퍼센트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리니어 함수를 제외한 모든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차 함수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형 함수는 그 회계 분석을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할 때 그때만 사용을 해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써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유사하고요. 그럼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중심 변수는 항상 뭐다? 0 아니면 1이다. 그래서 얘는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을 가져요, 항상. 자, 그래서 이제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값을 바이너리라고 0에서 1 사이에 떨어지는 거를 이진 수인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하고요.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이진 분류의 출력층 노드에서 결과값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네. 단점이 있는데 인풋 값이 너무 크거나 작아지면 기울기가 거의 0이 돼요. 그리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네,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모양이고요.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일반적인 그 로지스틱 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값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기울기가 거의 0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직선이 돼버린다라는 거거든요. 분류 정확성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업그레이드한 게 나와요. 이 함수를 통계에서도 쓰는지까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크기하고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의 크기가 이제 0에서 1 사이인데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게끔 바꾼 거예요. 그리고 0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그 학습 수렴 속도가 빨라요. 즉 결론에 도달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럼 시그모이드도 잘 안 쓰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 라이브러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분류 문제는 사실 통계 라이브러리는 거의 안 써요. 머신러닝 회귀 분석할 때는 어제도 봤잖아요. 통계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나 도칭 개칭이라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분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머신러닝이랑 통계를 썼을 때 도칭 개칭이지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회귀 분석에서는. 그래서 그래프 생긴 모양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근데 시그모이드는 0에서 시작해서 1 사이로 가요.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1로 가요. 그리고 요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수렴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시그모이드 이건 하이퍼볼릭 탄젠트건 결국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싶은 게 분류가 여러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중속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죠. 이걸 이제 다항 로지스틱 회귀, 통계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발표 때 이거를 진짜로 통계 기법만으로 시도해 보신 조가 그 환진내조였죠. 하다가 알겠지만 누가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짝짝꿍 매겨서 로지스틱 회귀를 때린 다음에 걔네를 표준화시켜야 되거든. 그걸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해요. 수납기수 함수라고도 불리고요. 출력값이 여러 개로 주어지고 목표치가 다범주인 경우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제공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 분류에 사용을 해요. 그 현빈님네 중속 분수가 뭐였죠? 음, 만족도를 5가지, 6가지 놨다. 오케이, 오케이. 보통 이제 통계에서는 결국은 그런 수치값을 계산할 텐데, 머신러닝에서는 이 소프트맥스를 써서
입력값하고 출력값의 형태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존에 이제 다 로지스틱 획인데 만약에 결과값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입력값을 줬을 때 0, 1, 2, 3, 4 뭐 이렇게 분류가 됐을 텐데 머신러닝에서 이 다항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일단 입력값이 예를 들면은 게시판의 글 제목, 출력값은 게시판의 카테고리.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 자동 분류.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보통 네이버 쇼핑. 실제로 네이버의 그 헬로월드라고 하는 네이버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이 광 회기를 써서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 자동 분류 모델을 만들었던 그 과정을 공개해 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우리는 이제 뉴스 기사를 제목을 크롤링해서 그 기사 제목만으로 카테고리 자동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 자체가 머신러닝이니까 독립 변수들의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요거는 저도 어디서 베껴왔는데 이런 수식이래요.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 통계들에서도 그 많이 그래도 이름은 들어온 적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머신러닝들은 이제 요거를 더 넘어선 함수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통계에서는 잘 언급이 안 되는 부분들. 물론 깊이 있게 공부하면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그냥 얘만 써요. 미루 함수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입력값이 0 이하는 0으로 치고요. 0 초과는 x값을 갖게 하는 함수예요. 최근 딥러닝에서 많이 써요. 자, 0이 입력되면 만약에 x가 0 이하면은 그냥 무조건 0으로 때리는 거고요. 0보다 크다면 그 x값 자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입력값 x가 0 이하일 때는 0, 그리고 0 초과일 때는 x값을 갖는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모델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자, 이 리루 함수의 특징은요, 일반적으로 성능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걸 쓰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활성화 함수를 소개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름이 조금 발음이 좀 밋밋한데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리루 함수의 성능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리루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 함수를 쓸지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리루를 쓰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이름이 앤드류 응이에요. 중국계 사람인데 스탠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네, 구글 브레인 설립에 참여할 정도로 그 머신러닝 쪽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그 앞에서 봤었던 그 함수들보다 성능이 제일 좋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입력값에 대해서 기울기가 0이 아니에요. 일단 얘는 입력값이 0, 0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요. 왜냐하면 0 이하인 것은 다 0으로 치부하니까. 그럼 이제 0인 것과 나머지 것들을 비교하면은 나머지 것들이 그 0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자기 값을 가지니까 값의 종류는 대부분이 이제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입력값에 대해서 기울기가 0이 아니에요. 얘는 항상. 그래서 학습 속도가 되게 빨라요. 예. 대부분의 인풋값에 대해서 기울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이 되게 빨리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다른 함수들보다 학습이 빨라요. 자, 이러한 그 활성화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서 그 가중치하고 편향을 어떻게 찾느냐. 마지막 개념인데요. 자, 손실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저도 이 손실 함수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은요, 결국 컴퓨터가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에 도달하기 위한 가중치하고 편향을 찾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계산식이 있다고 합시다. 2a 플러스 b는 3이고요. 3a 플러스 b는 7이고 4a 플러스 b는 9래요. 그리고 이런 숫자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하면 이런 숫자가 나온대요. 그럼 여기에 a하고 b를 어떻게 찾느냐? 뭐 마법같이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거 찾으려면은 값을 대입해 가면서 노가다 해야 되죠. 컴퓨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노가다 한다고요. 근데 일단은 그럼 다짜고짜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1을 넣었다. 그럼 결과값이 아 이거 둘 다 1, 첫 번째 거는 3 떨어지는데 두 번째 거는 7하고 멀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멀죠.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네 하면서 다음에 또 값을 바꿔서 또 넣겠죠. 그럼 이게 점점점 이 중속 변수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값을 계속 바꿔간다고요. 그럼 이 값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 처음에는 여기 있는 값을 넣었다고 칩시다. 근데 얘보다 결과값이 작아. 그럼 값을 키워. 한 요쯤에 있는 값을 또 넣어요. 그랬더니 얘보다 값이 좀 커.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여기라고 칠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한 요쯤을 넣어요. 아까보다는 거리가 좀 가까워졌는데 작어. 그럼 이번엔 한 요쯤을 넣어요.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근접한 걸 찾는 거죠.
이거를 평면좌표에 그리면 도달해야 되는 값이 여기라고 했을 때 처음에 한 요쯤의 값을 얻는 거죠.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값을 또 넣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요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값을 바꾸면 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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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값에 가장 가깝고 가까워지는 좌표를 찾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걸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교 미적분 안 한다며요. 그래서 아마 미적분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 미분으로 나오는 거라서 지금 나도 다 까먹고. 그래서 보통 이제 머신러닝 처음 공부할 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이 경사하강법을 파이썬 코드로 직접 구현하는 예제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몇 페이지를 풀어요. 처음에 엄청 겁먹은 거야. 아, 머신러닝 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나 싶어서 거기서 이제 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마치 고등학교 때 정석 보면서 1단원 이상 못 나가는 것 같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몰라도 1도 상관없었어. 그냥 얘가 내부적으로 이런 원리를 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A하고 B를 찾기 위해서 값을 직접 대입해가면서 문제를 푸는데 이 대립한 결과값과 실제 정답 간의 간격, 오차죠. 이걸 로스라고 하는데 이걸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값을 계속 조절하면서 찾아가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선정한 임의의 A와 B를 대입한 결과값에 실제 값이 근사하게 근접하도록 적용하는 특정 함수를 혼실함수라고 해요. 네, 그렇게 찾아낸 A를 써서 구성된 회계식이 실제 정답과의 차이가 거의 없도록 보정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적용할 A 값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수학적인 함수. 네, 이걸 이제 손실함수라고 하고요. 머신러닝에서는 이 손실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1차 방정식의 근사값을 발견하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이고요. 네, 신경망은 가중치를 업데이트, A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주어진 문제에 계속 최적화를 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하면은 진짜 몇 번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통계 라이브러리를 써도 CPU 연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머신러닝은 일단 모든 뉴런을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조정한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CPU는 제끼고 GPU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기 힘든 계산이니만큼 몇백 번의 이러한 과정을 그냥 빠른 시간 안에 후두두둑 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실제로 빠르진 않아요. 이걸 이제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어, 미분을 통해서 얻은 기울기를 이용해서 최적의 값을 찾는 방법.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도 좀
자, 그래서 이제 y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사하강법 그림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 여기 찍고 너무 머네? 그럼 다시 반대쪽에 찍어보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값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다. 이런 원리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을 계속 되게 많이 대입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격차. 우리는 그 잔차라고 부르죠. 그 얘는 손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저도 잘 안 쓰는 용어인데요. 비입변수. 대부분 변수라고 하죠. 머신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가 통계에서 말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용어를 다 바꿔놔갖고 거기에서 오는 갭이 은근히 커요. 자, 여기서 이제 LR, 러닝 레이트라고 표현하는 학습률 값이 있고요. 네, 이 학습률이 모델의 학습이나 학습 속도에 영향을 크게 주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어디서 시작해도 여기서 시작하건 여기서 시작하건 여기서 시작하건 여기서 시작하건 이 경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손실이 취소가 되는 지점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런 경사 하강법으로 이제 구성된 손실 함수가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들어본 것도 있을 거예요. 자, 회계 분석에서는 MSE, 평균 제곱 오차, 그 다음에 MAE, 평균 절대 오차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진 분리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항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함수고요. 다중 분류에서는 범주형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그 최적화된 값을 찾아가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류 기법 종류에 따라서 통틀 함수를 그냥 맞게 세팅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이 종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지금 퀴즈 분석이다. 그럼 요거 둘 중에 하나 쓰는 거고, 이진 분류다. 그럼 요거 쓰면 되는 거고, 다중 분류다.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코딩할 때 F 함수 써라라고 함수 이름을 문자열로 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위의 내용 다 걷어내고 요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일단 뉴런, 즉 변수들을 정해주고, 그러니까 뉴런이랑 하이퍼 파라미터랑 같은 얘기예요. 자, 뉴런을 정해주고, 즉 독립 변수를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값을 찾아야 되는지 출력 뉴런을 정해주고, 종속 변수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어떤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찾을 건지, 즉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분석의 종류가 회귀인지 분류인지 이거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를 선형을 정할지 시그모이드를 줄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줄지 리루를 줄지 정하고, 근데 회귀 분석이 아닌 이상 회귀 분석은 리니어 함수, 선형 함수 주면 되는데 분류면은 그냥 요즘은 다 리루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이면은 선형 함수 주고 분류 문제면은 리루 함수 주고, 그러면 이제 얘가 입력 뉴런에 따라 출력 뉴런의 최적화된 값을 찾기 위해서 그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갖고 가중치와 편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가중치와 편향을 찾는 방법에 우리가
손실함수의 종류를 세팅해 줍니다. 이것도 얻고자 하는 값의 종류에 따라 그냥 문자값 세팅해 주면 돼요. 함수 파라미터로. 이렇게 하면 얘가 값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는 모든 대입 변수를 하나 차근차근 다 대입해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머신러닝의 독립 변수 개수가 몇 개라고요? 거의 몇십만 개 될 거라 그랬죠. 그거를 하나 다 대입하는 거야. 엄청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빨리 동작하게끔 하는 그 일종의 정렬 알고리즘 같은 걸 넣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속도만 빠르게 해서 하나 다 보게 해. 거기서 조금 알고리즘이 개선되면 몇 개 보다 보니까 대충 경향을 파악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두세 개씩 점프하면서 보게 돼. 무조건 이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 종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무조건 하나 다 대입해보고 다음 거 다 대입해보고 다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다가 하나 대입하고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럼 옆에 가서 옆에 것도 한번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대입을 해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학습 과정을 최적화하는 처리가 필요해요. 네, 이게 이제 머신러닝의 마지막 개념 옵티마이저라고 합니다. 예, 옵티마이저는 최적화 알고리즘 혹은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옵티마이저의 종류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나온 거에서 점점 더 좋게 알고리즘들이 발전한 방향이에요. 다 따라가 보세요. 맨 끝판왕에 뭐가 있는지. 몇 개 없죠?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뭐 이거 다 판단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은 그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함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먼저 활성화함 종류, 선형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그리고 소프트맥스에서도 또 개선이 된 비루 함수라는 것도 등장했다라고 했죠. 나중에 뒤에 가면은 함수들이 몇 개 더 나와요.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옵티마이저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제 GD라는 함수를 쓰다가 사람들이 이제 처리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알고리즘들을 계속 개발을 한 거예요. 이런 거 만드는 능력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없어요. 저도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능력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함수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끝판왕이다. 이런 결론만 보고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접목할 뿐이지 제가 이거를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발표되어 있는 이 함수들을 그 활용하는 수준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과정 제목이 뭐였죠? 음, 저는 그 교육과정 이름이 되게 말도 안 된다고 매번 생각해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이거 만들면 여기 있으면 안 돼. 뭐 스탠퍼드나 하버드 같은 데는 교수하고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그 꿈과 희망이 높으신 분은 어, 이름 되면 알만한 학교의 대학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그 선행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예제들인 거지, 이런 거를 직접 개발하는 거는 솔직히 학원 수준의 수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받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머신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고요. 사실 뭐 요거 들어도 그냥 용어들만 좀 기억하셔도 성공이에요. 뭔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그리고 막상 코드를 접하면 느낌이 또 확 달라지니까 이제 딥러닝의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슬슬 해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텐서플로우로 인공식량망을 접할 거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에서 다루는 용어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제를 살펴볼게요. 근데 시간이 제가 이렇게 오래 떠들었나요? 자, 분위기상 여기서 끝낼 것 같죠? 안 돼요. 자, 네, 뭐라도 코딩을 좀 해봅시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개념은 변수, 텐서, 계산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일단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부터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변수가 뭔지부터 좀 얘기해 보자고요. 또 변수지, 그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통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머신러닝은 통계적인 개념을 극단적으로 접목을 안 하려고 들어요. 지들은 프로그래밍이라 이거야. 그래서 같은 개념도 자기들만의 개념을 만들어서 써요. 자, 변수.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변수랑 개념이 달라요. 만약에 학습을 위한 가설이 이렇게 있다면, 잠깐만요. 요거를 좀 다르게 넣어야겠다. 맨날 하던 대로. 일단 작업 중 패키지 가져오기. import TensorFlow as TF. 어제 설치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키지를 임포트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설치를 해봤었는데, 한번 집에서 설치해봤었는데, 파이썬 3.11에서도 설치는 됐어요. 근데 동작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맥에서 설치한 거라서 윈도우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확실히 모르겠고.
나 어저께 봤을 때 확실히 공식 문서에서 텐서플로우 공식 문서에서 설치 쪽 가면은 공식 사이트에서 파이썬 3.6에서 3.9까지만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으니까 어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버전이 이게 아닌 경우에 나타나는 에러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변수랑 좀 달라요. 자, fx는 w 곱하기 x 플러스 b. 여기서 말하는 w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a예요. ax 플러스 b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똑같이 쓰기 싫다고 그 가중치라는 이름의 웨이트, w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x일 때 w와 b는 텐서플로우가 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해야 되는 값이죠. 이거를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형은 베리에이블 타입의 객체로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변수라 그러면 인트, 플루트, 스트링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는 모든 변수는 그냥 객체하다. 데이터 타입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베리에이블. 그럼 변수 어떻게 만드냐? x는 tf.variable 하면서 넣고 싶은 값을 넣으시면 돼요. 이게 변수예요. x에다가 1, 2, 3 대입하면 안 돼요. 그래도 출력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지금 인풋 타입이에요. 전달된 1, 2, 3이 어떤 타입인지 몰라요. 이렇게도 줘보고. 아, 이거 10.5 주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지금 정수에다 정수를 더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명시적 타입.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tf.value 1, 2, 3이라고 값을 주는데 얘는 d타입.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플루트 32. 실수형이다. 자, 명시적 타입의 변수를 만들 때는 tf.variable 함수에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d타입 파라미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기 d타입이라는 게 뭐가 있냐? 네, 이건 저도 이제 탄서플로우 공식 사이트에서 퍼왔는데, 네, 지금 요거는 실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일일이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코드 원문에서 그냥 복사해서 확인하시고요.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클릭하면은 주피터에서 이게 네, 실제 페이지로 연결되게 해놨는데 그게 좀 안 들어가네. 잠깐만요. 링크를 좀 정정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굵게 표시하는 게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 타입 앞에 클릭하면은 이제 브라우저로 내용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다 걸어 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소까지 필기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요 데이터 타입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플로트 16, 32, 64의 차이는 그냥 값의 범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플렉스, 복소수, 그 다음에 인트, 유인트. 유인트 같은 경우는 unsigned int라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허용하지 않는 정수예요. 불 스트링.
그 밖에 큐인트라던가 나머지 것들은 잘 안 사용하니까, 어, 그냥 인트냐, 플로트냐, 불이냐, 스트링이냐, 그 정도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은 충분해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변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패키지 가져올 때 넘파이도 하나 가져올게요. 텐서플로우가 넘파이랑 되게 짝꿍이 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개념이 텐서입니다. 자, 텐서라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PPG 자체가 텐서 플로우죠. 텐서들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텐서란 배열의 집합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데 배열의 차수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달라요. 당연히 텐서를 넘파이 배열로 표현하겠죠. 배열의 집합이니까. 자, 텐서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데이터의 배열이고요. 랭크는 텐서의 차원을 뜻해요. 그래서 넘파이 배열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값 확인하면은 몇 행 몇 년인지 출력되잖아요. 그걸 랭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의 차수라고 하는 거를 랭크라고 부른다. 배열은 뭐라고 한다? 텐서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그냥 배열이 아니고요. 자, 배열의 종류. 랭크에 따라 달라집니다. 랭크가 뭐라고? 배열의 차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차 배열, 2차 배열, 3차 배열 그렇게 부르죠. 걔네들이 다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자, 0차 배열. 0차 배열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은 원소가 한 개인 1차 배열이에요. 이거를 스칼라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값을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R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R에서도 변수라고 안 부르고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벡터. 원소가 두 개 이상인 1차 배열을 벡터라고 하고요. 이거 R이랑 개념 똑같습니다.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는요. 매트릭스, 2차 배열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확렬을 뜻하죠. 텐서는 3차 배열이에요. 텐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3차로 관리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초창기 버전은요. 진짜 끝내주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가 변수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제가 3차 배열로 만들어야 되거든. 2차 배열 반복 돌리기도 죽겠는데 그걸 다 3차로 만들고 앉아 있어봐요. 아, 코딩 테스트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생각이 절로 들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텐서플로우가 난이도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네, 그런 극강의 난이도를 좀 다운그레이드 시키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 프레임, 넘파이 배열 이런 것들로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텐서플로우의 보조적인 라이브러리가 나와요. 네, 제가 지금 화면에 이거 하는 거는 보지 마세요. 그냥 말만 들으세요. 그 보조적인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케라스였어요. 근데 걔가 되게 잘 만든 거야. 텐서플로우를 직접적으로 안 다룰 수 있게 내가 케라스에 맞춰서 코딩을 하면은 걔가 내부적으로 텐서플로우를 가동시켜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텐서플로우를 안 하고 케라스 쪽으로 다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텐서플로우가 동작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소수는 외국 애들 잘하는 거. 인수지 뭐. 그래서 케라스가 나중에 텐서플로우 안으로 흡수가 돼요. 예전에는 그 초창기 때는 텐서플로우 배우고 케라스 따로 배우고 그런 수준을 밟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케라스랑 텐서플로우가 동은 이어처럼 쓰여요. 라이브러리 자체가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라고 하는 패치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 얘네들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PNG가 아니고 잠시만요. 확장자를 안 줬구나. 자, 값이 하나밖에 없는 값이 두 개 이상의 1차별 이게 벡터고요.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된 게 매트릭스 그리고 3D 형식으로 된 게 텐서. 그 다음에 이제 n 텐서는 3차 이상의 n차 배열이에요. 4D 텐서, 5D 텐서, 6 텐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랭크가 0인 배열을 텔라라고 한다 그랬죠? 만들 때는 넘파이 배열로 만듭니다. mp.array한테 값 하나 줘요. 자, 출력하면은 100이라는 값 하나가 들어있는 배열이죠. 근데 ts1.shape라고 출력해보면은 표수가 아예 안 나와요. 값이 하나밖에 없는 배열은 1엔 1열만 존재하는 배열이 아니에요. 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렌트가 1인 배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배열을 벡터라고 한다 그랬죠? mp.array한테 numPy 배열로 바꿔요. 이거 예제 그냥 numPy랑 똑같은데 괜히 이게 이름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shape 확인해 보면 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열이 3개 있죠. 그래서 3열이다라고 표시가 돼요. 자, 이걸 이제 2차 배열로 만들면 0차, 1차 이거를 mp.array한테 전달해요. 배열로 만들면 2행 3열이다라고 나오죠. 이게 매트릭스. 자, 3차 배열. 3차 배열은 자, 여기까지가 2차 배열이죠. A1은 요거 그냥 AP로 합시다. D는 요거. 각각의 2차 배열, 2차 배열까지는 알아볼 수 있죠.
헬로월드라고 할게요, 그냥. 변수 이름을 ABCD로 가고 있어서. 자, D는 헬로 월드. 그러니까 세트의 정의는 2차 배열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이제 차원이죠. 자, 3차원에 원소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애들은 2행씩 있고, 각각의 2행은 3열로 돼 있고.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징 그래프입니다. 코딩 테스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징 그래프 탐색하는 예제. 예. 우리가 인공신경망, 즉 뉴런을 아까 그렸을 때 뭐랑 비슷했어요? 이징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직접 그렸는데, 자, 요 하나를 노드라고 하고, 노드와 노드를 잇는 선을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징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라고 정의를 해요. 예, 컴퓨터 공학에서 말하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고요. 이거 탐색하는 게 대부분 코딩 테스트 문제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텐서들, 즉 3차 배열들이 대상 그래프를 통해서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는 이 이징 그래프 구조를 먼저 정의하고 그 그래프에 실제 텐서들을 흡수보내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때는 이 이징 그래프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여기부터 근데 조금 웃긴 게 잘 보세요. 자, 노드 1입니다. 노드라고 하는 게 동글뱅이라 그랬죠, 아까. 여기서 말한 이 동글뱅이가 노드예요. 이런 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tf.constant에다가 3.0이라는 값을 넣고요. 데이터 타입은 플루트 32, 실수 타입이고요. 이름을 헬로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함수를 출력하면은 객체 타입만 출력이 되고 실제 값이 출력되진 않아요. 한다고 하는 값을 출력하고 할 때는 tf.print, 프린트문도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전용값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프로그래밍 기법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세요. 완전 달라요. 자신감념을 얼마나 빨리 깨냐에 따라서 적응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딥러닝에서 적응 제일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이거 파이썬에서 코딩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왜 이렇게 해요? 달라. 그냥 파이썬의 문법을 따라할 뿐 파이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3.0이라고 저장을 하고 얘한테 hello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cf.constant 4.0 얘는 지금 플루트 30이니까 얘는 실수 타입이다 라고 데이터 타입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4.0
데이터 타입이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 이렇게 해놓고 이름은 월드라고 정합니다. 이 코드 두 개가 지금 이거예요. 자, 그림 그대로 유지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정해요. 자, 노드를 만드는데 tf.add에다가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고 얘는 더하기를 수행해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출력 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텐서플로우의 연산 과정이에요. 잘 안 어렵죠? 그냥 결과적으로 봐서는 덧셈 이렇게 하면 됩니다요. 이게 더 와닿죠?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 하위 패키지 중에 텐서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텐서보드가 이런 물원들의 그림을 실제로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안 쓰려고요. 코드 보면서 그냥 이게 더하기입니다라고 씩다고 예상하면 되는데 동글뱅이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텐서보드는 그냥 사용 안 하고 필요한 시각화 자료는 우리가 직접 그 시본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쓰는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코드 올릴게요. 자, 다 올라갔고, 시간 다녀오신 후에 요거 이제 실습 및 내용 정리 한번 다시 하시고, 아직 봐야 되는 개념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난수 하고요. 랜덤 값. 여태까지 우리 랜덤 값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 랜덤만 했잖아요. 어, 근데 랜덤 값에도 이제 균등 분포하고 정규 분포가 또 따로 있어요.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균등 분포 랜덤 값이랑 정규 분포 랜덤 값 만드는 방법 봐야 되고, 그리고 퍼센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봐야 돼요. 생각하는 그 퍼센트론 맞아. 자, 오후에 여기까지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이따 봅시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